중세 유럽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좀비처럼 춤을 췄대요. 이건 지금도 치사율 100%예요. 자폐증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킨슨까지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흥빈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응생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보면 갑자기 좀비가 사람을 물면 좀 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만약 미생물이라면, 뭐 바이러스라면 아직까지 어떤 바이러스도 그렇게 빨리 감염이 된 다음에 증세가 나오는 거는 보고된 바가 없고요. 영화 설정인데 물론 이런 건 있죠.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우리가 흔히 고등하다고 말하는 생물을 감염합니다. 이 톡소포자충이라는 건요, 또 충하니까 기생충 이런 것도 쉬운데 그런 거 아니고요. 아주 작은 미생물이에요. 말라리아 일으키는 말라리아 원충하고 친척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쥐를 감염을 해서 쥐를 조종을 해요. 어떻게 조종을 하느냐? 얘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쥐는 고양이를 보면 피해야 되잖아요. 얘는 고양이를 보면 다가가요. 고양이의 소변 냄새를 보면 원래 쥐는 도망가야 되는데 얘는 그 냄새를 좋아해요. 조종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잡혀먹기 쉽겠죠. 얘가 잡혀먹으면 어디로 가죠? 결국 고양이로 들어가잖아요. 이 톡소포자충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왜? 거기에 들어가서 얘가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짝짓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최종 숙주라고 그러고, 최종 숙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을 중간 숙주라고 그래요. 일종의 타가소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쥐를 이용을 해서 쥐를 좀비처럼 조종해가지고 고양이까지 가는 거죠. 그럼 톡소포자충도 뭐 어찌 보면 숙주를 조종한다는 측면에서는 좀비 같은 기생충의 일부 모습은 보이죠. 중세 유럽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좀비처럼 춤을 췄대요. 기록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춰서 그냥 써질 때까지 쉬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 꺾기춤 추면은 좀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도광 이거는 아마도 지금은 이게 어떤 중독일 것 같다. 어떤 중독이냐면 이 맥각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맥각도 이게 좀 이 글자를 좀 풀어보면 보리맥이거든요.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보리가 이렇게 있을 때 보리 거기에 뿔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곰팡이에요. 그 보리에 들어가서 자라면 이제 이거 보관하는데 축축하고 보관이 되면 얘가 이렇게 쭉 자라 나와요. 근데 그거를 옛날엔 몰랐으니까, 요즘에는 다 당연히 그걸 제거하고 또 도정을 하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걸 먹으면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맥각에 중독이 됐으면 막 춤을 추는 게,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요. 연가시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조종해가지고 물에 빠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걔가 이제 물속에서 알이 부화하면 애벌레가 나와요. 애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물에서 오랫동안 살아요. 근데 다른 거기 있는 곤충들이 물을 먹잖아요. 그럴 때 싹 들어와요. 그럼 그 안에서 자라면서 탈피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제 숙주를 조종하는 능력을 키워가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 숙주를, 이 곤충을 물로 뛰어들게 해서 곤충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항문이든 입이든 이게 쫙 길게 퍼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징그럽죠. 나온 다음에 뭘 하느냐? 짝짓기를 하죠. 그리고 또 다시 알을 낳죠. 알은 또 다시 부화가 되겠죠. 짝짓기한 연가시는 생을 또 마감하죠. 근데 그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아가는 거죠. 처음에 출발은 신경이에요. 곤충들도 당연히 신경이 있고 앞으로 나가서 작게 뭉친 게 있으니까 뇌가 있는 것이고, 결국 신경을 조절을 해서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죠. 사람한테는 괜찮으냐? 사람은 워낙 신경계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도 이제 코로나 변이 이런 거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연가시가 변이를 일으켜서 혹시라도 사람한테까지 그럼 어떡하느냐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연가시 정도는 구충제를 드시면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그런 미생물, 그런 바이러스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견병 하면 이름이 광견병이니까 개만 걸릴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게 온혈동물은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봄, 가을로 그런 거 나오잖아요. 혹시 산에 갔을 때 이거 보면 건드리지 말아라. 그게 이제 야생동물들 광견병 걸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이러스예요. 광견병 바이러스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공포스럽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지금도 치사율 100%예요. 치사율 거의 100%예요. 일단 개를 보면 이렇게 침을 막 흘리고 굉장히 공격성이 난폭해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숙주를 조정하는 기술인데요. 우선 난폭해져서 사람을 많이 물게 한다. 닥치는 대로 물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물 때마다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니까 바이러스가 봤을 때는 자기가 퍼져나가는 좋은 이 숙주를 이용하는 게 되고요. 침을 또 많이 흘리잖아요. 그 침을 왜 많이 흘리냐? 침에 무지 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 많이 흘리면서 확 물면 바이러스가 확 들어가겠죠. 또 공수병이라고 부르잖아요. 물을 자꾸 먹으면 바이러스 쓸려나가잖아요. 물을 무서워서 물을 안 먹으면 숙주가 살아있는 동안 여기서 쓸려나갈 확률이 별로 없죠. 그래서 머물겠죠. 그런 이유로 이제 숙주 행동을 조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진행이 돼서 위로 올라오면 욱신욱신하고 바람만 스쳐도 막 아플 정도로 굉장히 아프대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문헌에서 봤는데 사람 경우에는 그렇게 개처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물렸을 때 물린 자리에 이렇게 좀 실룩실룩 욱신욱신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일 확률이 높은데 얘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개에 물렸다, 야생동물에 물렸다,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물렸다. 그러면 보통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병원 미생물들은 들어오면 혈액, 피를 타고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는데 광견병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딱 물려서 들어오면 그 물린 부위 근육에 딱 일단은 머무르면서 거기서 약간 증식을 해요. 거기 가만히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얘네가 혈액으로 가지 않고 말초 신경으로 들어가요. 그 신경을 따라 천천히 조금씩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면역계에서 숨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혈액으로 들어오면 면역기가 있을 텐데 잠복기가 길어요. 그래서 얘는 왜 천천히 가니까. 그리고 이 물린 부위가 머리에서 멀수록 잠복기가 더 길겠죠. 광견병 바이러스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뇌예요. 뇌를 향해 가기 때문에 머리에서 먼 부위를 물릴수록 잠복기는 그만큼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물린 다음에도 백신 맞아도 그때 여기다 항체 투여해도 효과가 있는 게 워낙 느리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뇌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치료 안 하고 뇌로 들어가면 뇌염증 생기고 궁극적으로 호흡이 힘들어지고 뇌가 이제 제기능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확신한 건 백신을 맞는 건데 일단 물렸으면 거기를 잘 씻어주는 거, 물로 씻어주는 거 그거는 초동 조치로서 효과가 있겠죠.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미생물을 연구하는 미생물 학자입니다. 저는 미생물 학자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런 물렸다?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죠.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뭐 물로 씻고 괜찮겠지 아닙니다. 네,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일단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이제 환경미생물 연구를 하니까 결국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든 기승전 기후변화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짜증내시더라고요. 또 기후변화 타령이냐고. 근데 저는 타령이 아니고 사실인 게 일단 지금 북반구의 4분의 1은 동토층이에요. 그리고 남극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구의 많은 부분이 얼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온난화 때문에 녹고 있단 말이에요. 녹으면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속에 있던 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깨어나게 깨어나면 얘들도 먹고 살아야겠죠. 근데 그 얼어있는 동토층에는 많은 유기물이 있어요. 잘 자라요. 그럼 잘 자라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숨을 쉬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고 메탄가스도 많이 나와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깨어나는 애들 중에 혹시 병원성 애들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탄저균 아시죠? 탄저균은 이렇게 폐로 들어오면 결국 폐렴을 일으키고 까맣게 되면서 죽기 때문에 이제 탄저균이라고 그러는데 2016년에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으면서 거기에 있던 탄저균이 녹아 나와서 그 당시 술록이 탄저균으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세균 박테리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우려하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우려하게 되고, 실제로 2014년에 동토층이 녹으면서 바이러스가 하나 나왔어요. 피토바이러스라는 큰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얘는 아메바를 감염하는 바이러스인데요. 그 동토층에서 아메바가 원성태로 발견이 됐고, 근데 그 안에 바이러스 같은 게 있어서 그 바이러스를 다른 아메바에
아메바에 감염시켰더니 감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몇만 년 이렇게 얼어 있었는데, 그리고 2015년에도 이번에는 몰리바이러스라는 또 큰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역시 그것도 아메바에서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얼어있던 게 깨어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감염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바이러스가 정말 좀비처럼 생명이 강하다. 이제 일명 좀비 바이러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좀비 바이러스 하면 어떻게 떠오르기 쉽냐면, 야, 이게 우리를 좀비로 만드는 바이러스 아니야? 그런 의미보다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몇만 년 동안 얼어있다 해도 야, 이게 감염을 하네? 그런 의미의 좀비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숙주가 아메바예요.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녹게 되면 많은 바이러스들이 깨어납니다. 정확히 얼마가 나온지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몇 년 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이 해빙이 녹으면서 연간 적게는 10경에서 많게는 10회까지 이 정도 바이러스 입자가 바다로 들어간다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사람을 감염하는 바이러스 아니고요. 대부분 바이러스는 이제 미생물을 감염하는 바이러스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라도 그 중에 우리한테 해로운 바이러스가 없으려는 법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사실 지금 그래서 남북극에서 연구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나오나도 모니터링 하고요. 여기에서 녹았을 때 어떤 게 미생물이 나오나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녹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바람은 일단 이 녹는 게 느려지고 그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만에 하나 그런 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겠죠. 요즘에 장내 미생물이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비만, 당뇨, 대장암, 몇 가지 이런 질환을 일으킨다는데 관여한다는 건 이 밝혀진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그게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폐증에서부터 시작해서 파킨슨까지 많은 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는데, 관련은 돼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이건 알고 있습니다. 장하고 뇌하고 소통은 해요. 결국 장내 미생물과 뇌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gut brain axis, 장뇌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을 제2의 뇌다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하는데요. 서로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는 것은 이 화학 물질로 소통을 해요. 우리가 이제 도파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려면 그걸 만들어야 되는 원료가 필요해요. 그 원료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먹은 음식이고 장에서 흡수한 물질로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내 미생물 조성에 따라서 똑같은 걸 먹더라도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이 대사물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에 따라서 원료 공급이 좀 달라지면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특정 화합물은 우리의 어떤 걸 주냐면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어떤 원인인지 그 원리가 좀 더 밝혀질 텐데,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그래도 여전히 특정 미생물 하나를 지목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비만 미생물, 또 날씬하게 하는 미생물이 있다고 한동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만해지는 상황, 비만해지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미생물 네트워크. 그러니까 왜 그런 고사성어 있죠? 남귤북지라고 그래서 어디다 심으면 탱자가 되고 어디다 심으면 귤이 된다 하는 것처럼요. 특별히 정말로 이거는 유해균이야 유익균이야 이렇게 한 게 일부 몇 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지 어느 하나가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울이나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충분히 장내 미생물이 제 생각에는 관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태어날 때 제일 처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받았고 주변의 음식을 통해서 받아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장내 미생물은 태어날 땐 묵은 상태로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받게 되고, 젖을 먹을 때는 주로 우유를 먹을 때는 우유를 분해하는 데 필요한 장내 미생물이 있다가 언제 바뀌기 시작하면 이유식을 시작하면 서서히 어른처럼 바뀌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유식을 해서
살면서 그때 형성된 장내 미생물 생태계는 평생을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3살 장내 미생물 80 간다고 해도 말은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잘 형성이 돼야 돼요.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그거를 바꾸면 되죠. 근데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저는 그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나름의 체질 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금방은 안 바뀌고 꾸준히 하면 이걸 바꿔줄 수가 있겠죠. 참, 이거는 제가 아는 미생물 지식에 근거한 저의 사견임을 밝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재밌고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